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던 미국과 북한.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아직까지 협상 재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량 행동이다, 외교의 독초다라며 서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언제쯤 시작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입시름의 포문을 연 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We galvanized global supp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네, 불량 행동이라고 북한의 행동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맞불을 놨습니다. 폼페이오는 독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독서를 퍼부었는데 이 양국 간의 기싸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뭐 고위급 대표들이 서로를 이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특히 어저께 그 최선희 제1부상이 네. 또다시 그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고 자꾸 그러지 마라. 우리 지금 잔뜩 그 화가 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데 자꾸 약 올리냐. 근데 또 그 미 재무부가 추가 제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변의 핵을 폐기하면 거기에 상응 조치로 제재 몇 개는 해소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제 전혀 다른 계산법으로 네. 일단 핵 프로그램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로 가는지를 명시하고 그리고 그 일정표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은 조금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제재 완화도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해봐야 자기들이 해야 될 일만 많고 얻을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실무회담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돼도 성과가 없을 것이 분명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죠. 예. 왜냐하면 실무회담에서 그 결렬이 되면 오히려 이제 서로 비난전을 하면서 네. 한동안 또 소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회담 하기 전에 잔뜩 기싸움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안 좋구나라고 느껴서 실무회담에서 모종의 합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고 나와야지 뭐가 성과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본래 일정표대로 하면 이제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최고인민회의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일이나 모레 시작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고 9월 말에 뭐 리용호가 뭐 유엔에 안 갈지도 모른다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9월 초에 실무회담하고 9월 말에 고위급 회담하고 10월이나 11월에 정상회담해서 모종의 이제 또 다른 합의를 정상 간에 도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일정이 조금씩 이제 늦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회담에서 결렬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결렬이 아니라 뭔가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볼 때까지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결국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대선은 점점 다가오고 트럼프의 시간도 촉박해지고 예. 북한도 연말까지 미국한테 시간을 줬는데 지금 북한 내부 사정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서로가 협상을 꼭 필요로 하게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한 보름이나 뭐 한 달 늦는 거지 결국은 된다. 그리고 서로 간의 모종의 합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실무회담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정상 모두 시간을 쫓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뤄지겠지만 네. 정상회담이 이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좀 뭔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도 뭐 그 홍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하고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다 나왔어요. 명확하게 확인을 알고 했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탑다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네. 실무회담에서 그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고 대선의 일정표가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그렇죠. 내년 7월 달에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8월 달에 공화당 후보가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둘릴 이유가 없어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자신이 생각대로 스케줄대로 해가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에 대해서 조금 제재에 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두 정상 간에 뭐 이렇게 우호 관계는 아직까지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정상 간에는 이런 판을 깨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실무진 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 달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협상에 유엔 총회에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9월 30일인데 30. 네. 그날 이제 리용호가 가서 뭐 연설을 하고 그러면 자연히 미국 땅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 가면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실무회담을 하고 9월 말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제 뉴욕에서 열릴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해왔는데 일단 북한은 우리는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하루 전이라도 간다 그래서 가면 그러니까 연설하는 연설 당사자를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김성 유엔 그 대사, 네. 그러니까 유엔 대표부 대사죠. 유엔 대표부 대사가 뭐 대독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입장을 이제 연설할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러나 리용호가 갈 수도 있다. 그 따라서 이것도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압박책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법을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바꿔서 미국은 지금 북한한테 뭘 요구한다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뭘 하면 뭘 주겠다를 얘기를 안 해요. 거꾸로 북한은 오히려 자기네가 뭘 포기하겠다, 영변을 포기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네 입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좀 더 제재만 가하지 말고 뭘 하면은 어느 부분을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북한은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에 서로 기싸움은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보다 분명해져야 실무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입장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현장을 시찰했다라는 북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뭐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현장에 직접 가서 지휘를 했다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온천 관광지구를 둘러봤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온천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의욕 이런 거를 인민들한테 북한 인민들한테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은 대미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미 관계 중요한 만큼 북미 협상을 잘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말고 너희들이 미국 쪽에서 제시할 걸 좀 해달라 하는 것도 여기에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천 관광지구와 대미 관계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던 거는 민생 문제였어요. 인민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인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지도자,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 그 중에 또 가장 그 본인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집중했던 게 원산 갈마지구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도 같이 이 북미 관계가 잘 되면은 미국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같이 하자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두 분 다 이제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고 미국을 향해서 이제 북한이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압박 전략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석유 제품 불법 거래를 했다면서 홍콩과 대만 업체를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미국도 아직까지는 입장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국도 이제 재무부가 있고 국무부가 있고 백악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제일 강경 기조를 보이는 게 재무부입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일정표대로 뭔가 북한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자기들 나름의 자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부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미국인들이 청교도 정신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서로 부서 간에도 조율은 하지만 각 부서마다 이거는 우리 부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백악관이 그건 조금 좀 이따 발표해라라고 안 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 조율된 행동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신뢰관계는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기 전엔 제재만큼은 절대로 안 풀어준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 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제재만큼은 적어도 조금이라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온천 가고 이런 것도 뭐 국내 일정상 자기가 국정을 챙겨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도 2번이나 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좀 이런 걸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좀 놀라는 게 전부 군부대가 이게 건설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군부대에 잘 일을 맡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 미국하고 대화의 성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자력갱생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하여튼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일단 기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생각을 조금 바꿔서 신호를 주면 그때 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여유 있었지만 지금 미중 간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수세 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네. 홍콩 문제를 제외하고는 미중 간에도 미국이 약간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예. 지금 북한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중국이 무역의 90%를 차지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버틸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법을 저는 머지않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조금 바꿔서 저는 미국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제재를 단돌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북한이 제재 때문에 대화로 나오겠다고 해서 제재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 네. 제재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아니면 스냅백 같은 걸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로 인도하는 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계산을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재를 조금씩 많이씩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풀어주면서 비핵화를 실천시켜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용하도록 우리 정부도 미국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 중국 외교왕이부장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이 시기도 좀 공교롭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아까 뭐 9월 달에는 유엔 총회가 있고 예. 10월에는 북한과 중국이 국교 수립 70년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10월 네. 6일 날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유엔 방문하기 전에 북한과의 그 친선 관계, 기존의 협력 관계, 예. 우호 관계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뒤에 북한의 뒤에 우리가 버티고 있다 네네. 하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미국도 아까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네. 백악관의 입장, 국무부의 입장, 재무부의 입장 다 다르지만 다르죠. 예. 북한에 가해진 지금 제재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압박이 될 수 없는 최고 수준에 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쪽에서는 재무부에서 제재를 하지만 이게 새로운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재의 일부를 더 확실하게 시행하는 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시그널 관계를 좀 더 이상 모멘텀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화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한쪽에서는 재무부에서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이상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 하는 걸 또 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양국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 각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사흘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안보대화가 열립니다. 그런데 매년 참석하던 미국이 올해는 불참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매년 오다가 올해 못 온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를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그 회의는 아니고요. 네. 2012년부터 이제 됐는데 수십 개 나라가 옵니다.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인데 미국이 네. 사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국방부에서는 이달 초에 그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에 왔기 때문에 네. 그때 주요 국방 당국자들이 다 왔기 때문에 또 다시 오기는 어려울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급이 낮은 그 관료라도 보낼 수가 있고 예. 또 제가 약간의 미국의 태도는 그럼 미국 대사관이라도 좀 참석해 달라 그랬는데 대사관도 안 오겠다 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한다는 우리 입장이 표명됐지만 예. 아직은 유효합니다. 11월 그렇죠. 22일까지 유효하기 네네. 때문에 우리 정부는 3개월 동안 더 일본을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일단 종료한 네. 건데 미국으로서는 사실 지소미아가 3년 전에 체결될 때 미국이 제일 원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이 원했고 예. 한국은 마지막에서 어떻게 사실 보면 친미 친일 정부라고도 네네. 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걸 쥐소미아를 해야 되나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파기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우리가 종료를 12월 22일 날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갑자기 발끈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사 표명을 위해서 이것도 약간의 그 의사 표명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이건 사실 한미 관계의 약간의 불협화음에 불과하고 네. 중요한 것은 쥐소미아로 인해 가지고 사드와 함께 우리가 한미 동맹이 반중 동맹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한미 동맹의 본래의 목적을 북한의 남치 먹지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걸로 바꾸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큰 대의를 생각하면 쥐소미아 이거를 뭐 이런 정도의 미국의 볼멘 소리 가지고 우리가 바꿀 필요는 없다. 네. 단지 이제 한일 간의 관계는 워낙 중요하니까 미국이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백색 국가 제외 조치 같은 걸 원상복귀 시킨다면 총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쥐소미아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가볍게 넘겨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이런 거 가지고 한미동맹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럴 정도로 약한 한미동맹이 아닙니다. 네. 진짜로 미국이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미국이 절대로 깰 수 없는 미국의 최고의 전략 중에서 핵심 부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뭐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이런 그 기사들은 제가 보기엔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미 공조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이런 그럼요.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워낙에 이런 외교적인 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잘 뭉쳐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다시 마음을 바꾸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온 국민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란을 접어두고 네. 뭐 우리 땅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독도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억지 주장을 해왔던 그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한일 사이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은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에 의해서 불법 점거되고 있다 하는 네.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더군다나 국회 여야의 의원들이 가서 뭐 아까 말씀 아주 강력한 그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다만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하나 좀 제가 좀 그 걸리는 거는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을 보는 시각, 저희 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보는 시각에 뭐 차이가 조금 있다 하는 거라는 거. 저희가 뭐 시위를 하면서 불매운동하고 시위를 하면서 노 재팬에서 노 아베라고 아베, 했잖아요. 예.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있는 게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국민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라서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않은데 이게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네. 그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 한국에 대한 혐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교수가 망언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それは日本男子も韓国女性が入ってきたら暴行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ね。いや、それは예.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거리에서 한 남성과 일본인 여성과의 그 실랑이가 있었던 이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수록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양국 간의 국민들도 그렇고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미국을 적극 설득해서 지금은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을 그냥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쳐다보지 말고 네. 아베 총리에게도 압박을 굉장히 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정부는 그런 태도를 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협상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불매 운동 저는 그런데 동의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렇게 일본 교수가 한국 여성이 오면 일본 남자가 뭐 해를 가야 된다. 그러게요. 말도 안 저거는 되는 이제 소리죠. 일본 가지 예. 않으려는 우리 국민들의 분위기를 더 돋궈서 네네. 일본에 더 안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 자책 발언이지. 저거는 좀 바보 같은 발언이죠. 그리고 자초지다. 우리 예. 국민들께서도 일본 물품을 안 사고 뭐 안 가고 그런 건 좋지만 네네. 우리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들에게 뭐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이 한일 관계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좋아져서 북한과도 대북 안보 공조도 해야 되고 네네. 한일 간의 긍정적인 호혜적인 협력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기 때문에 네.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게 힘을 보태주되 그것이 진정으로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일 감정을 드러내는 건 좋지 않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일본과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 기지도 논란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주한 미군 기지 땅을 조속히 돌려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대응하고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하죠. 조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뭐 한미 동맹의 70년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갑자기 흔들릴 만한 그런 네. 동맹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지소미아나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만을 만회하거나 이런 그 측면의 조치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예. 다만 그 한미일 이 3개국의 연계에 관해서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갖고 있는 불만, 실망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한국은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로 비춰지면은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수면 하에든 뭐 외교 당국 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 박사님. 저 기지들이 2008년에 본래 다 반환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미군이 그동안에 써서 환경이 오염이 됐는데 그 오염은 당연히 사용한 미군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런 와중에 자기들이 해야 될 책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로 올려달라.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방위비 분담금이란 거는 본래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우리는 기지만 제공하지 방위비 분담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네. 한국 경제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1990년에 처음 이게 주기 시작했는데 1,000억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0배가 넘어서 1조가 넘었는데 토지 이용료는 아예 거의 계산도 안 하고 있고 일본은 계산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일본이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우리 토지 이용료라면 우리가 한 74%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에 네. 훨씬 그 미군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한국에 주둔했을 때 우리가 방위 분담을 70%나 대주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지금 해외 주둔 미군의 가장 큰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네. 대한민국처럼 미국에게 좋은 기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여러 부분을 잘 설득하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주는 거는 필요 없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협상 전략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실장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